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김정은 대충격, 미국 국방부 전 고위 폭탄 발언 터졌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부 제거를 포함한 원점 타격을 강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무력한 대응이 추가 도발을 부추겨온 만큼 단호한 물리적 응징으로 김정은의 의지를 꺾어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 이후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푸틴의 방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간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시나요? 메리 베슬롱 전 차관보 이번 방문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지만 사실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방에 대항한다는 차원에서 서로를 매우 좋아하죠. 중국, 러시아는 물론 이란, 북한과 수많은 유사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준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번 푸틴의 방중은 그런 관계들이 진전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하지만 관계의 심화나 강화와 관련해 어떤 특이점이나 상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전 하나의 신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필리핀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영내 3국들 또는 미국 등을 포함한 3국 협력 가운데 나온 신호란 거죠.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들의 북한에 대한 소위 군사적 위협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기에 북한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 상황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쳤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 북한의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는 좋은 지적입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혹은 중국과 구소련의 대립을 이용했던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과 스탈린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말이죠. 하지만 세 나라 관계는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세 나라는 다른 동맹들을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부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들은 서방의 동맹 관계와 그 동맹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런 동맹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기껏해야 거래적 관계에 그칠 겁니다. 그들은 결코 서방의 동맹과 같은 깊은 이념적 관계와 그리고 상호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을 이용하려 할 겁니다. 여전히 그들과 협력하고 공모하면서도요. 그들은 미국과 서방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으니까요. 러시아와 중국 모두 한국과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데요. 이제 두 나라가 가까워지면 한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이로 인해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려 할까요? 롱 전 차관보는 저는 맥스웰 부대표의 견해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편의적 관계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복이 있을 겁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유리한 석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이는 근시일 내에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선 중국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균형을 맞추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불일치가 계속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할까요? 아니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표면상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중국은 더 걱정하고 있어요. 영내에서 점점 더 커지는 미국의 소자, 다자간 매력 공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한국이 일본과 영내 여러 파트너 국가들과 발전시켜온 좋은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지 말이죠. 중국도 사방에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같은 매력 공세를 펼치려는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관련 양국 정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의료 목적을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죠. 러시아가 ICBM이나 핵 추진 잠수함과 같은 정교한 첨단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 우려가 있을까요? 당초 그다지 우려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요. 맥스웰 부대표는 당연히 우려해야죠.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로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제 로켓의 적중률은 약 50%였지만 북한은 많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북한은 그 대가로 첨단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러시아가 스스로 자제하고 그걸 제공하지 않게 될까요? 그건 아직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롱 연구원이 말한 것처럼 러시아와 북한, 북중러 3국 협력은 서방의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어요. 물론 북한은 그걸 한국, 미국과 그 동맹에 대한 강압수단으로 사용하길 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첨단 전쟁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을 전복시키지 못한다면 북한은 무력으로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장기 목표예요.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롱 전 차관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회담 결과를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우선 이번 회담은 시진핑과 푸틴이 회담을 가진 장소인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은 몇 차례 연기됐었죠. 그리고 한국 외교장관이 베이징에 초청된 건 6년 만에 처음이었을 텐데요. 대부분의 회담이 그렇듯 관건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뭔가를 얻어내는 겁니다. 아무도 적대시하거나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뭔가를 말이죠. 제 생각에 그들은 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알기로는 4시간 동안의 대화에서 제가 가정하고 모두가 적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주 후 다가올 한일중 3자 정상회담의 한도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금지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회담이 어떻게 진전될 수 있는지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의 성공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미중 경쟁과 세계적 대립 속에서 말이죠. 롱 전 차관보는 우선 그들이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성공이죠. 2019년부터 계속 시도해왔죠. 회담은 매년 열릴 예정이었죠. 국무부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이번 경우엔 회담 자체를 성공으로 여길 만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치는 낮춰야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3국 정상회담 참가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어떤 것을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거나 협상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인지 정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합의한 성명을 내놓는 겁니다. 앞으로 대화할 의제가 6개든 7개든 4개든 상관없이요. 이런 회담에서는 꽤 좋은 결과일 겁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한국은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공세에 어느 정도까지 우려를 표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타이완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맥스웰 부대표는 복잡한 요소가 많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관심사입니다. 중국은 모든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죠. 중국은 항상 이를 위해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롱 연구원이 외교 관계와 활동과 관련해 훌륭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특히 미한일 3국 협력을 부러워합니다. 그게 긍정적 외교 활동으로 이어지길 바라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미한일 동맹을 분리시키고 틈을 벌리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일본 내 여론이 바뀔 수 있고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정치전 전략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바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수호자이자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입니다. 한국은 옳은 것을 옹호해야 합니다. 또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죠. 물론 경제적 고려 사항과 안보 차원의 고려 사항이 있지만 한국은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서 물러설 수 없는 위대한 중견국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외교적인 선언을 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타이완 국민은 자결권이 있다고 말하는 선언이요. 그건 독립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한국은 타이완 국민이 중국으로부터 위협받아선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타이완 비상사태는 다른 얘기입니다. 한국의 번영은 해양이라는 글로벌 공통의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한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타이완 비상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 타이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을 억제하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군 전력은 두 곳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완과 한국 두 곳의 방어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무엇보다도 한국 방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게다가 한국 전력은 타이완에서의 전투가 아닌 한국 방어에 최적화돼 있어요. 물론 한국은 해상과 공중에서 첨단 역량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 육군은 북한 방어에 투입될 것이고 타이완 유사시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특수작전 사령관들이 이달 말 만날 예정인데요. 한국군은 이번 만남이 매우 드문 만남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미국처럼 합동특수작전 사령부를 창설해야 한다고 보세요? 맥스웰 부대표는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에는 역사적으로 특수작전 부대의 공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는 1958년 창설됐으며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특수전 부대입니다. 이런 관계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의 특수전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일이 진행 중이고 사람들이 이것에 관해 얘기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은 소위 게릴라 왕조이기 때문이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은 항일 빨치산 투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후방에 한 명이 전방에 10명과 맞먹는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큰 특수작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가장 크지만 미한연합 특수작전 부대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식 표현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북한의 특수작전 대 우리의 특수작전으로요.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보다 훨씬 우월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둘 중 한 사람이 양은 그 자체로 질이라고 말했지만요. 북한이 숫자는 많지만 한국과 미국은 역량이 뛰어나죠. 맥스웰 부대표의 기고문도 있었지만 일각에선 미국은 항상 말뿐이라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려면 미국이 실제로 북한의 강도 높은 도발에 대해선 징벌적이고 물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 대응이 김정은을 위축시킬까요? 아니면 오히려 한반도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킬까요? 롱 전 차관보는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사이클에 갇혀 있어요. 미국은 40여 년 동안 위협하고 실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나 그 전임들은 긴장을 고조시켰죠. 우리는 이에 대응에 양보하고 결국 우리는 10년 또는 몇 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왔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과잉 반응하거나 끝없는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해서는 단순히 장황한 말보다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원칙과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 도발을 막으려면 한국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동맹, 주로 한국이요. 인명피해를 초래하는 물리적 도발에 대해 한국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 추가 도발을 막자는 겁니다. 북한의 지휘통제체계, 발사체계를 제거하자는 뜻이죠. 김정은은 도발이나 확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확전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더 이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롱 연구원이 말했듯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도발에 대응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은 계속 도발의 한계를 넘을 겁니다. 도발당한 즉시 도발 원점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없다면 말입니다. 올해 3월에는 새벽 1시 2분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 현장, 가상의 적 수뇌부 건물 내부로 우리 특전사 부대원들이 침투하자 건물 내외부에선 총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 특전사 부대원들이 내부 격실 수색까지 마치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단 39분. 우리 특전사들이 유사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을 준비한 훈련이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신원식 장관은 이날 오전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특전요원들을 격려했다. 특전사는 지난 8일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한 자유의 방패연습 일환으로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관제팀, 미국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한미연합 특수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번 훈련 사실을 공개한 배경은 대한민국은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 등 도발적 언행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여가는 김정은 겨냥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실제 무력 도발을 감행해 현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 등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전사령관은 이날 신 장관에게 국내외 정치 일정을 고려해 북한이 테러를 포함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테러 발생 시에는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으로 즉각 출동해 강력히 진압하고 끝까지 찾아가 응징하겠다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이에 대해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 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부대가 돼야 한다며 이번 연습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네트워크를 조기에 무력화하는 작전 수행 체계를 숙달하고 지상, 해상, 공중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전 영역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작전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인 시피탱고를 방문하기도 했다. 시피탱고는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지해공 전구작전을 지휘하는 한미연합사 비밀벙커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